한 번 무너졌기에 두 번 다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날 총도 없이 산을 넘었던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은 총알이 아니라 결심을 쌓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탄약이라 불렀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맹세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맹세의 깊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프랑스 육군 병참 전략 자문관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나토 유럽연합 병참 자문단 소속으로 계급은 중령입니다. 2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직업군인으로서 유럽 각국의 병참 체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제 주특기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유럽 전체가 겪고 있는 탄약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예비 탄약과 생산 체계, 전시 운용, 지속 가능성을 분석하는 회의가 수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그 회의에서 어느 미군 장성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자주포를 수출하고는 있지만 전시에 미군이 빠진다면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 나토 내부의 일반적인 평가였고 저 역시 그 평가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병참력은 포장 가능하지만 실전은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 발언이었고 대부분의 유럽 자문관들도 동의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무기 제조국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나 수리온 헬기 같은 장비들이 수출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에서 배운 병참학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병참력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생산 능력. 둘째, 안정적인 보급 체계. 셋째, 지속 가능한 운용 능력. 한국은 첫 번째는 만족하지만 나머지 두 조건에서는 의문부호가 붙었습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 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나토 병참본부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실제로 가서 확인하십시오. 자주포만 팔고 끝나는 나라인지 전쟁을 준비한 나라인지.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본부장의 표정이 진지했고 그의 눈빛에서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한국의 병참 능력을 과대 포장된 이미지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 평가는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시아의 무기 강국이라고 평가하고 다른 쪽에서는 미군 의존형 구조라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후자 쪽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점,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이 제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립적인 군사력이란 자체 완결적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었으니까요. 더욱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저의 의심을 더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반도 국가가 어떻게 독자적인 병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다를 건너야 하는 모든 물자, 제한된 영토,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전력 분산. 이 모든 조건들이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북한과의 군사분계선이 수도 서울에서 불과 50km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대규모 병참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무모해 보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들을 검토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개전 당시 한국군의 준비 상태는 참담했습니다. 탱크도 없고 제대로 된 대전차 무기도 없었으며 심지어 탄약조차 부족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났습니다. 만약 유엔군, 특히 미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한국은 완전히 점령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갑자기 세계적인 병참 강국이 되었다. 저에게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나토 정보부서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의 병참 체계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독자적 운용 시에는 심각한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공식 문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평가는 한국군의 지휘 통제 체계, 정보 수집 능력, 전술교리 모든 면에서 미군 의존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행 티켓을 받았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확인만 하고 돌아오면 그만이다. 그게 그때 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항공권 한 장이 제 군사적 세계관 전체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동료들에게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한국 무기의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기억을 무기로 만드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저는 한국 국방 자료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정보 없이 현장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리 국방부 지하 자료실에서 3일 동안 한국 관련 모든 문서를 뒤졌습니다. 수치만 보면 놀라웠습니다. 155mm 포탄 연간 20만 발 이상, 총 비축량은 600만 발을 넘는다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생산량도 연간 100대를 넘어서고 있었고 각종 유도무기 생산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토 공식 보고서에는 지속 전투 가능 일수, 일주일이라는 분석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이 괴리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비축량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시에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느냐가 진짜 전투력을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은 일단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지만 정작 자기 병력 운용에 쓰기엔 병참 체계가 부실한 나라다. 프랑스 육군에서 20년간 복무하면서 저는 수많은 나라의 병참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독일의 정밀한 계획성, 영국의 효율적인 해상 수송, 이탈리아의 유연한 적응력, 스페인의 산악지대 보급 전술.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지속 가능한 전쟁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서구 군사 전략의 기본 철학입니다. 현대전의 기본 원칙은 장기전입니다. 제1차 대전이 4년, 제2차 대전이 6년, 베트남 전쟁이 20년,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20년 계속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까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일주일 설정은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전쟁이 일주일 만에 끝난다? 그건 전쟁이 아니라 군사작전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반도국가라는 특성상 해상 보급선이 필수인데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좁은 해역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보급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북한과의 분단선이 수도에서 불과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대규모 병참 기지를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적의 포병 사거리 안에 핵심 보급 기지를 둔다는 것은 군사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나토 내부 보고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에 대한 평가는 일관되게 회의적이었습니다. 북한 포병의 사정거리 내에 위치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어 전시 민간인 대피만으로도 병력과 자원이 크게 소모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분단국가 특성상 전 국토가 전선이 될 수 있어 후방 안전지대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효율적인 병참 운용이 가능할 리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1950년 개전 초기 한국군은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북한군의 T-34 탱크 앞에서 한국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주카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통신망은 단절되었으며 보급체계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났습니다. 만약 유엔군, 특히 미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한국은 완전히 점령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갑자기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되었다고 저에게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 성장이 놀라운 것은 인정합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으니까요. 하지만 경제력과 군사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병참 체계는 하루아침에 구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시야에 비친 한국은 전쟁을 이론으로만 아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군사기술을 도입해서 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돈을 버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터지면 결국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도심을 지나며 바라본 서울은 전쟁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도심은 눈부시게 밝았고 도로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거리에는 그 어떤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분단국가의 수도라고? 북한과 불과 50km 떨어진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마치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에서도 테러 위험 때문에 군인들이 거리를 순찰합니다. 런던의 주요 시설에는 무장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베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어디에도 긴장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온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평온한 나라가 정말 매일 전쟁을 준비한다고?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니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운 불빛들을 보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상일지도 모른다고.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취약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라면 그 흔적이 도시의 표면이 아니라 어딘가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물음은 그때 제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물음의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대답을 마주하게 됩니다. 방문 이튿날 우리는 한화디펜스 종합시험장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이 시설은 외부인에게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만 3번을 거쳤고 휴대폰과 카메라는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부터 이곳이 단순한 무기 전시장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들의 표정도 진지했고 우리를 안내하는 직원들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과 함께 실전 상황을 가정한 탄약 보급 시뮬레이션을 참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례적인 시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국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시연이 시작되자마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계산된 효율성이라기보다 매뉴얼화된 결심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탄약고에서 포탄이 분류되고 전술 차량에 실려 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전체가 30분 이내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정확했고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으며 단 한 번의 실수나 지연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 반복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 실제로 수백 번 반복했을 것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모든 시스템은 전국 수십 곳에 분산 배치된 지하 탄약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며 각 탄약고는 파편 격실 구조와 독립 전력망까지 갖춘 자체 생존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 곳이 파괴되어도 다른 곳에서 즉시 보완할 수 있는 분산형 네트워크였습니다. 이는 나토의 중앙집중식 보급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동화 수준이었습니다. 포탄의 종류별 분류부터 운반 차량 배정, 경로 선택까지 모든 것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뒤에 있는 사람들의 숙련도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즉시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순식간에 대응했습니다. 기술과 인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터지면 바로 쓰기 위한 준비를 매일 반복합니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 싸우기 위해 싸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건 유럽이 가진 효율성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실을 겪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무언의 절박함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의 탄약 보급 시스템을 떠올려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계획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계산하고 그에 따라 수송 계획을 세웁니다. 효율적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항상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상태로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시간조차 없다는 전제하에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평시에도 이런 식으로 훈련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매주 합니다. 실제 포탄을 사용해서요. 담당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매주? 실제 포탄으로?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예산 문제로 실탄 훈련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매주 실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훈련을 한다고. 그때 한 병사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언제든지 진짜가 될 수 있으니까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병사의 말에서 저는 묘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도 없었고 자랑하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일상적인 일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다. 이건 기억이다. 그 기억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뿌리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우리는 지하 탄약고 내부를 둘러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터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그 공간은 마치 거대한 요새 같았습니다. 각 격실마다 다른 종류의 탄약이 저장되어 있었고 온도와 습도가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규모였습니다. 한 개 시설만으로도 소규모 국가의 전체 보유량에 맞먹는 양이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안상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충분히 많습니다. 안내관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병참 체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것을. 이건 단순히 무기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준비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나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그 병사를 만났습니다.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매일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젊은 병사에게 전쟁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의 병참 시스템이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반복이었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의식이었으며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맹세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본 이후 저는 그제야 유럽 각국의 병참 시스템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간 나토에서 근무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우리의 체계가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탄약 생산 기지의 절반이 1980년대 설비에 머물러 있고 독일은 전방까지 보급되는데 평균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심지어 어떤 병력은 전시 시 탄약을 직접 차량으로 싣고 와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 때문에 주요 탄약고들이 북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남부 지역까지 보급하려면 최소 6시간이 걸립니다. 스페인은 아예 자체 탄약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 대륙과의 협력 체계가 흔들리면서 독자적인 보급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하 격실에서 10분 내 출고, 30분 내 전방 도착 후 1시간 내 전개라는 교범 같은 시스템을 현실로 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것 아닌가 싶었지만 실제로 보니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제 상황에서는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면서도 인력의 숙련도가 극도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기술이나 인프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절실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앞서 있어도 전쟁이 단 한 번도 자기 땅에 떨어진 적 없는 나라들은 병참을 효율로 계산합니다.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것인가가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프랑스 육군의 병참 매뉴얼을 떠올려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비용 효과부터 따집니다. 탄약 한 발의 가격, 운송 비용, 저장 비용, 유지 비용, 모든 것을 계산해서 가장 경제적인 방안을 선택합니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최우선 가치였습니다. 전쟁은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 정도로 여겨졌고 따라서 평시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세대 전 자기 땅이 모두 불탔던 나라였습니다. 서울이 3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계산된 대응이 아니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다짐으로 보였습니다. 비용을 따지기보다는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포더블 디펜스라는 표현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국방이라는 뜻이죠. 유럽 각국은 복지 예산과 국방 예산 사이에서 항상 균형을 잡으려 애씁니다. 국민들도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계산법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필요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그 기준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마친 우리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단체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상징적인 외교 일정이라 생각했지만 전시관을 들어선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최신 자주포, 병참 트럭 옆에는 낡은 탄약통과 구형, 무전기, 그리고 1950년대 참호 구조물이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첨단 무기와 70년 전의 원시적인 장비가 같은 공간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여기까지 왔으며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아래 벽면에는 한 문장이 조용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총 대신 맨몸으로 싸웠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말없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단지 과거를 전시한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왜 준비라는 단어에 집착하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유럽의 박물관들도 많이 가봤습니다.
파리의 군사박물관, 런던의 전쟁박물관, 베를린의 독일 역사박물관. 하지만 그곳들에서 느꼈던 감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의 박물관들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자부심이나 전쟁은 끔찍하다는 교훈을 전달하는 곳이었습니다. 과거의 일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전쟁기념관은 달랐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시된 무기들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 준비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모든 전시물에서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무너졌던 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매일같이 기억을 다듬고 병참을 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의 병참 시스템이 왜 그렇게까지 반복적으로 훈련되고 왜 그렇게 짜임새 있게 설계되어야 했는지 처음으로 가슴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 의지로 남겨지는 것이라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유럽의 우리는 전쟁을 역사책 속의 사건으로 여기지만 한국인들에게 전쟁은 여전히 살아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병참 시스템의 모든 면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K9 자주포의 자동 병참 연계 시스템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단순한 훈련처럼 보였지만 그 안엔 일종의 생활처럼 짜인 군수 루틴이 내재돼 있었습니다. 탄약이 분류되고 차량이 정해진 노선을 따라 움직이며 목표 시간 내 도착하지 못할 경우 재연습이 즉시 이어졌습니다. 모두들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그것을 매일 하는 일처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프랑스군의 훈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월 1회 정도 병참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모의 훈련이죠. 실제 탄약을 사용하는 훈련은 예산 문제로 분기별 1회 정도에 그칩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매일 그것도 실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긴장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일하는 숙련공들처럼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숙련도를 갖추려면 얼마나 많은 반복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반복했을 것입니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우린 이걸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죠. 다시 그런 날이 오면 단 1초도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절박함과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준비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유럽에서 병참 훈련은 행정적 연습에 가까웠습니다. 전쟁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지만 그 누구도 실제로 그날이 올 거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훈련일 뿐이고 실전은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넘어오던 그 순간의 기억이 여전히 이 나라 전체에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참담함이 이들의 DNA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안 하면 불안해요. 할아버지가 6.25 때 겪으신 일을 들어보면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대답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젊은 병사에게 전쟁은 교과서 속의 역사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 전해지는 기억이 이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이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준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시연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탄약 운반 차량 한 대의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이라면 훈련을 중단하고 수리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즉시 예비 차량이 투입되었고 고장난 차량의 임무는 다른 차량들이 분담해서 처리했습니다. 전체 시간은 단 3분밖에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실전에서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테니까요. 담당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조건에서의 훈련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철학이 유럽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공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훈련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를 기준으로 삼죠. 하지만 한국군은 실패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훈련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비책을 마련해둡니다. 그 순간 이 시스템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억의 반복,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의식, 그리고 한 세대의 맹세였습니다. 70년 전 아무것도 없이 싸워야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이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다는 집단적 의지가 모든 시스템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두려워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매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들의 병참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만약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거라고 확신하나요? 장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확신한다기보다는 작동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니까요. 그 대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들에게 병참 시스템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선 정신적 각오가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의 진짜 힘이 무기가 아니라 기억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계속 의아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많은 탄약을 생산하고도 왜 나토 보고서에는 단 일주일 지속 가능이라 쓰여 있었을까? 수치적으로는 3개월을 버틸 수 있을 양인데도 말입니다. 이 모순된 평가가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궁금증은 한국군 작전기획 담당자의 말로 해소됐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단 일주일 안에 모든 걸 쏟아부을 전략입니다. 그게 우리가 설정한 전장의 시나리오고 실전은 그 안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분이라는 말은 부족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나토의 전략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속 가능한 전쟁을 전제로 합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친 장기전을 대비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버티는 전략이 아니라 쏟아붓고 끝내는 전략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왜 일주일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 국가이고 수도가 분단선에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장기전을 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압도적인 화력으로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유일한 승리 방법입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은 장기전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토가 좁고 전략적 중심이 부족하며 민간인 대피도 제한적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전쟁을 길게 끌면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초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단숨에 끝내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셈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의 병참 체계는 단기 집중 운용에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지하 탄약고, 전술 차량, 전방 배치까지 모든 흐름이 속도와 동시다발적 압축,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기전을 위한 효율성보다는 단기전을 위한 폭발력에 모든 것을 집중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본 K9 자주포의 연사속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분당 8발이라는 연사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포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장기전을 염두에 둔다면 비효율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일주일 안에 끝낸다는 전제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포신이 망가지기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950년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총도 없고 통신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시는 그런 날이 오면 안 되니까요. 그 말에서 저는 일주일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역사와 감정이 깃든 전략적 선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전쟁 초기에 참담한 기억이 이들의 전략 수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공격 앞에서 한국군은 사실상 무력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군대의 비참한 결말을 몸소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의 압도적 준비라는 전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 안에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장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만큼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운용할 체계도 갖췄습니다. 그 자신감이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지난 며칠 동안의 참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화력 집중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국에 분산된 탄약고에서 동시에 포탄이 공급되고 수백 대의 K9 자주포가 일제히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신적 준비 상태였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일주일 안에 끝낸다는 목표를 명확히 공유하고 있었고 그에 맞는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준비를 넘어선 정신적 각오의 차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일주일 전략은 제한된 조건에서 나온 최적해라는 것을, 지정학적 한계를 받아들이되 그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전략이었습니다. 약점을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나토의 평가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숫자만 보고 한계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한국만의 독창적인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철학과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일주일은 부족함의 표현이 아니라 결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결정짓겠다는 각오가 담긴 전략적 선언이었습니다. 그 깊이를 이해하는 순간 저는 한국 군사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현지군 관계자와 방산기업의 안내로 특별히 제한된 지역에 위치한 지하병기고 분산시설 참관이 허가되었습니다. 보안상 모든 구역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병기고 일부 내부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외국 군사 전문가에게도 극히 드물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입 과정만도 3단계 보안 검색을 거쳤고 모든 전자기기는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첫 느낌은 묘한 정적이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 두터운 철문과 격실을 지나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하나의 창고라기보다는 전쟁이 터졌을 때 단 10분 내에 바로 전선으로 투입 가능한 병참 사령부처럼 보였습니다. 천장의 높이만도 10m가 넘었고 축구장 몇 개를 합친 만한 넓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공간이 전혀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155mm, 105mm 포탄들이 수십 격실에 나눠 저장되어 있었고 격실 간에는 두꺼운 방폭벽이 설치되어 폭발이 일어나도 옆 공간엔 피해가 전이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각 격실 위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실시간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구조가 전국 수십 곳에 분산되어 있으며 단일 기지 파괴로 전력 전체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고안된 체계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한순간 유럽의 우리 병참 체계를 떠올렸습니다. 프랑스의 주요 탄약고는 대부분 지상에 위치해 있고 적의 공습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지상 창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것을 지하 깊숙이 숨겨두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탄약을 보유량으로만 판단해왔습니다. 몇 발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지표였죠. 하지만 여기는 쏘는 시간과 도달거리, 그리고 지속 가능성으로 병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보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목적인 시설이었습니다. 모든 구조가 저장이 아니라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저장소가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10분 내로 각 포대의 우선 배치가 시작되고 30분 내 전방 화력이 도달합니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시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창고가 아니라 거대한 무기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탄약고 자체가 하나의 전투 장비인 셈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설명 뒤에 숨겨진 이 나라의 철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무너질 수 없다. 이 단순한 문장이 이 모든 병참 구조의 설계도처럼 다가왔습니다. 한때 총도 없이 싸워야 했던 나라가 지금은 탄약과 화력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 저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 격실을 둘러보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탄약이 종류별, 용도별로 정밀하게 분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출고 순서까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어떤 탄약을 먼저 보낼지, 어느 방향으로 우선 배치할지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치밀한 사전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평시에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매일 점검하고 재배치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바뀌어야 하니까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이 거대한 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재배치한다고?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관리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월 1회 정도 하는 일을 한국에서는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설이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는 것을. 매일 변화하고 매일 준비하며 매일 최적화되고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적인 창고가 아니라 동적인 전투 체계였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나토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으면서도 수동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마비되어도 인력만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에 의존하되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실전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그날 저는 병기가 기술이 아니라 기억일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지하시설은 단순히 탄약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집단 기억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1950년의 무력함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 다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전쟁을 맞지 않겠다는 다짐이 콘크리트와 강철로 구현된 공간이었습니다. 나가는 길에 저는 안내하던 장교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다기보다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말이 이 거대한 지하 공간의 모든 의미를 압축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 기술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창밖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어느새 비행기는 구름 위를 지나고 있었고 작아진 한반도의 윤곽이 창문 끝 너머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몇 시간 전 지하병기고의 차가운 공기와 10분 배치, 30분 도달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병기고를 나오며 저는 장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이유는 단지 북쪽 때문입니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동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도 유럽의 병참 시스템이 더 체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실시간 분석 체계, 자동 재고 시스템, 나토 공동 물류망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200년 넘는 현대 군사학의 전통과 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른 경험이 축적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신생 군사국가가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마주한 그 모든 시설, 그 모든 얼굴들, 그 속엔 단지 효율이나 기술이 아닌 절대 다시 빼앗기지 않겠다는 기억이 박혀 있었습니다. 유럽의 체계적 접근법과는 차원이 다른 절박함이 모든 시스템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가능성으로 보지만 그들은 전쟁을 현실로 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전쟁기념관에서 봤던 그 문장을 적어놓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총 대신 맨몸으로 싸웠다. 그 문장은 그곳에만 새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참호 보건물에서, 지하의 방폭벽 너머에서조차 그들의 병참 시스템은 마치 하나의 약속처럼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프랑스군이 한국군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 만약 파리가 적군에게서 50km 떨어진 곳에 있다면, 만약 우리 국토가 3일 만에 점령당할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도 한국처럼 매일 실전 훈련을 하고 지하 깊숙이 병기고를 파고 모든 것을 일주일 안에 끝낼 각오로 준비할까?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마지노선이 뚫린 후에도 여전히 방어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독일도 2번의 패전 후에 오히려 공격적 군사력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 번의 참담한 경험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모든 것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런 정신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시스템을 만들고 기억이 사람을 움직이며 기억이 나라를 지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한국의 병참 체계는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라 집단 기억의 물리적 구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의 기억이 2024년의 K9 자주포로 변환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나토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한국군 지속전투 가능 일수 7일이라는 문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것은 한계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7일 안에 모든 것을 결정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수출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각종 유도 무기들. 이 모든 것들 속에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을 사는 나라들은 그 철학까지 함께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저는 말없이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분명 전쟁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기억으로 평화를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기억으로, 위협이 아니라 준비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할 무렵,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보고서의 평가를 수정해야 한다고. 한국을 단순한 미군 의존형 국가나 무기 수출국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독자적인 군사 철학을 가진 나라였고 그 철학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떠났던 제가 이제는 존경의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변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가져야 할 시각의 전환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자세였고 시스템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며칠 뒤, 저는 파리에서 열린 나토 병참 전략 분석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브뤼셀 본부의 대회의실에는 유럽 각국의 병참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선 보급 지속력, 비상 물류 속도, 장비 회전율 등 수많은 수치가 비교되는 자리였죠. 당연히 한국도 언급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 모습을 떠올리며 동료들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좋아도 결국 미국 없이는 운용 못하잖아. 독일 자문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포탄은 많다지만 병력 유지력은 글쎄. 영국 대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대부분의 자문관들은 한국을 무기 수출국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주일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에 무언가가 응어리처럼 걸렸습니다. 그건 전술이 아니라 한 세대의 맹세였습니다. 그걸 직접 보고 들은 저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지하병기고의 모습, 매일 반복되는 실전 훈련,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실제로 그 땅에서 전쟁을 겪은 나라의 병참을 당신들이 앉은 자리에서 단정 짓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효율을 넘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하고 지하에 쌓아두고 유사시에는 쏟아부을 결심까지 세워둔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다녀왔다고 해서 갑자기 옹호론자가 된 건 아니겠지? 프랑스군 동료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K9 자주포 연사 속도를 직접 봤습니까? 지하 탄약고에서 전방까지의 보급 시간을 측정해봤습니까? 매주 실탄을 사용한 훈련을 하는 군대를 본 적 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50km 떨어진 수도에서 매일 전쟁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절박함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병참 체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군 병참 전략관 한 명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도 다녀왔군. 한미연합사에서도 인정했네. 그들의 체계는 우리보다 몇 년은 앞서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문득 한국에서 본 그 거대한 탄약고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단지 무기를 본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과거를 잊지 않으려는 나라의 자세를 본 것이었습니다. 미군 내부에서도 한국의 독자적 운용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단기 집중 화력 운용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연합작전에서도 이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는 나토 공식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평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파리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분단국가, 미군 주둔, 아시아의 신생 군사국가, 이런 선입견들이 한국의 진정한 능력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과거의 경험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70년 전의 제2차 대전, 20년 전의 아프가니스탄, 모두 지나간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전쟁은 여전히 현재의 위협이었습니다. 이런 시간 감각의 차이가 준비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상급자에게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군 병참 능력 재평가 필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7일 지속 전투 가능이라는 기존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계가 아니라 전략이며 그 전략 하에서 구축된 시스템은 오히려 장기전 대비 시스템보다 우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한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봐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였고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존경은 단순히 그들의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상처를 기억하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를 발판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들의 자세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와 함께한다면 유럽의 안보도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모두가 하나둘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혼자 남아 앉아 있으니 며칠 전 한국에서 보았던 그 풍경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의 차가운 회의실과 서울 지하 깊숙한 탄약고의 대비가 선명했습니다. 한쪽은 계산과 효율의 공간이었고 다른 쪽은 기억과 의지의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방산 수출 세계 9위에 올랐고 지금은 세계 4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탄약 운반 차량 같은 한국제 무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대규모 도입을 결정했고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놀라운 성장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들이 수출하는 것은 단지 병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상처를 기억한 기술이며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철학이 담긴 사고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K9 자주포의 빠른 연사속도 뒤에는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가 숨어있고 천무 다연장 로켓의 정확한 타격 능력 뒤에는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럽에선 탄약 보급 시스템을 팔 때 속도와 효율을 강조합니다. 시간당 몇 발을 운반할 수 있고 비용은 얼마나 절약되며 유지 보수는 얼마나 간편한가가 주요 판매 포인트입니다. 기술적 스펙과 경제적 효과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구매국들도 그런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는가에 대한 이유까지 함께 팔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철학의 전파였습니다. 한국제 무기를 도입하는 나라들은 기술과 함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폴란드도 역사적으로 여러 번 침입을 받은 나라입니다. 독일과 소련 사이에 끼어 분할 점령당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나라가 만든 무기에 대한 신뢰와 공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쟁 억제력은 병력 수나 무기 수량, 속도, 자동화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왜 준비해야 하는지를 기억하며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무기체계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성능의 무기라도 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실전에서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본과 인력, 시간이 있다면 비슷한 성능의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담은 기술은 그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개발자들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개발합니다. 저는 지금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K9 자주포가 아니라 두 번 다시 빼앗기지 않겠다는 시스템, 탄약이 아니라 기억이 전해주는 설계 철학.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본 진짜 억제력이자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심이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유럽 전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평화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준비와 의지가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순간에 한국의 경험과 철학은 더욱 값진 의미를 갖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파는 나라, 기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선 평화 전파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평화 수출국이라는 결론으로 끝맺었습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전쟁을 막는 역설적 지혜였습니다. 이런 나라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제 최종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한국행 항공권을 받으며 확인만 하고 돌아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하지만 그 일주일은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70년 동안 분단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해온 비결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무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집단적 의지, 매일같이 반복되는 준비, 그리고 과거를 잊지 않는 기억력이 진짜 평화의 토대였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사고방식을 수출하는 나라. 그게 제가 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